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무디스와 피치의 한국 제2 IMF 외환위기 기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한국 민간부채의 심각성과 부동산 대폭락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심각한 국면에 빠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무서운 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계대출을 풀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BIS 한국 집값 대폭락 경고, 국제결제은행에서 경고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집값이 계속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지금 꽉꽉 틀어막는 이른바 투기 세력들이 있는데, 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BIS 경고, 한국 민간부채 위험 역대 최고, 거의 IMF 수준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볼까요? 자, BIS 국제결제은행 경고, 민간부채 위험 수위. 자, 1997년 외환위기 기억나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 이때보다도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특히 신용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8.9, 대략 10%면은요 아주 강력한 경보 단계인데 무려 이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18.9% 수준이에요. 한참 벗어났고요. 43개국, 무려 세 번째 위험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있고 인구가 있는 나라라서 이게 인구도 1000만도 안 되는 선진국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가계대출, 자영업대출, 기업대출을 포함해서 민간대출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년 GDP 대비 106.7%고요. 우리나라 DSR 규모는 12.6%로 사실상 세계 최고예요. 이 DSR, 이번에 뭐 완화, 하나, 만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영업대출 831조로,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도 높은데 대출도 고금리 대출 위주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가계 대출도 받아놓고 자영업 대출,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 사채까지 받고 있죠. 기업 부채 GDP 113.7. 지금 가계 대출보다도 비율은 더 높아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좀 봐줄만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 3위. 지금 정부 부채, 국가 부채도 50%를 넘은 건 아니니까 아직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1, 2위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문제는 이 가계, 자영업, 기업 대출을 포함한 바로 민간 부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점점 강화해야죠. 특히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자,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220.4%. 심각합니다. 홍콩 다음으로 2위라고 분명히 찍혔어요.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국가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제일 민간부채 비율이 이렇게 GDP 대비 높습니까? 석유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민간부채 플러스 금리 인상. 문제는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경제 뇌관, 즉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외환위기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윤 당선인 지금 LTV, DSR에서 자꾸 이 부동산 일 분야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문제 아니에요. 빨리 경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 지금 아무리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이거 갖고 좀 화가 났습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죠. 아, 대출 좀 안 받으면 어때요? 얼마 동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예 해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오히려 이거 완화시키지 말고, 완화는 파국이라고 써놨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집값이 안정화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라고요. 자, 부동산 대부분 하락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대로 막 이렇게 집값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일부에 국한돼서 좀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하락하는 곳은 약 규모로 따지면 80%는 하락하는 거 맞아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입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대구, 울산은 특히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부분 지역도 하락이에요. 강남 3구하고 양천구 이 4개구가 보합이거나 상승이고 나머지 21개구는 하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전체가 지금 하락. 특이한 것은 새 아파트가 몰려있는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자,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 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유성도시의 새 아파트들이 너무 거품이 심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몰락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자면 광교, 미사, 동탄, 성도 얘들만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새 아파트 한 3, 4년 이내에 되는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들은요 지금 난립니다. 안 팔려가지고. 비싼 곳들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또 유성도시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성도시는 새 것과 한 것이 섞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막 급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명, 의왕, 안양, 성남, 수원 뭐 이렇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80%가 그래요. 자, 특이한 점은 인천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 10개 구군이 있거든요. 다 하락이에요. 지금 다 마이너스.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어요. 광역시 대부분도 지금 위험합니다. 여기 특히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은 완전 마이너스에서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광주는 약간 상승, 부산은 보합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곳은 뭐냐? 올라가는 곳은 많지는 않는데 특정 지역만 제가 뽑아봤어요. 왜? 그런 곳들만 뛰니까. 지금 강남 3구는 반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 플러스 양천구. 왜? 공통점이 뭡니까? 재건축이 지금 몰려있는 거예요. 윤 당선인이 기대감을 준 것들이죠. 지금 보합이거나 상승.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막지하게 상승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강남의 재건축 또는 서울의 일부 재건축, 자, 압구정, 반포, 대치, 목동, 여의도 이런 것들이 상승 반전하는 중이고, 자, 서울의 재개발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제 이름 있는 재개발들, 한남, 흑석, 동대문, 아현, 거여, 마천 바로 이 일대의 재개발들, 이거 말고도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 약간 반등의 소지. 그리고 1개 신도시가 리모델링 호재 또는 재건축 호재를 입고 뛰고 있어요. 분당, 평촌, 일산 정도가 지금 막 반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삼본이라든가 중동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자, 위성도시의 리모델링, 아까 제가 위성도시들 쭉 말했죠. 대부분은 하락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곳들은 뛰고 있다. 그 기대감 완화로. 자, 수도권 외곽은 뒤늦게 뛰었잖아요. 외곽이 좋아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늦게 뛰었기 때문에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천, 평택, 안성, 안산, 파주 등 그 사이드 쪽에 나중에 진짜 폭락하면 회복도 못할 그런 사이드 쪽이 뭐 폭등한다기보다는 아직도 신고가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방의 중소도시도 뜨거워요. 제일 뜨거운 곳을 골라라면 6번입니다. 6번. 광역시 말고 중소도시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미 식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뜨거워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뭐 도청, 수제지라든가 도보다 훨씬 작은 것들,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들 또는 5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군 단위들, 얘들이 지금 그동안 안 가다가 이제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근데 거의 끝자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이거 지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집값 예상 세 방향 결국 폭락하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폭등론자들은 1, 2년 더 뛸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름이 절정이다 이런 뜻이지 계속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처럼 폭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집값 세 방향으로 할 겁니다. 현재가 2022년 3월 여기에요. 그리고 22년 9월달 여름에 8월달 9월달 이때, 그 다음에 내년 3월달. 자, 보시면 먼저 C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C가 지금 모습이니까. 하락 지속 후의 폭락. 지금 현재 여기 정도 돼요. 플러스가 아직 안 됐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이게 지금 0이잖아요. 보라색 여기가 0. 0 밑으로 가다가 하락 지속 후 폭락.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확률 상당히 높아요. 이것도. B.
자, 지금 이제 거래량도 없고 윤 당선인의 그 호재성 발언으로 횡보할 것이다. 횡보하다가 언제까지 횡보하느냐? 당분간 거래 없이 한 여름까지는 횡보할 거다. 결국은 폭락이다. 여기 다 모이고 있잖아요. 언제? 2023년 초에 다 지금 몰리고 있어요. 올 연말부터는 계속 이제 폭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A 세 번째가 이제 상승 반전.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폭등보다는 좀 상승하는 거. 그래서 매도자들이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죠. 상승 반전 후에 또다시 폭락한다. 왜? 여기 9월달 정점으로 또 내려간다. 결국 여기 다 모여있네요. 계속 빠지든 보합에서 내려가든 반등한 다음에 내려가든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올 하반기부터는 다 하락폭이 확대된다. 다 모여있잖아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앞에 뛴 게 얼만데요?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뛰었어요. 앞에서 뛴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제로에서 게임이 아니에요. 이미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찔끔, 떨어지면 폭락. 자, 이제 무디스, 피치, IMF 이 세 군데가 과거에 가계부채하고 집값 폭락을 경고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국을 경고했죠. IMF,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하나같이 지금 이걸 다 끄집어내고 있죠. 금리 인상하고 부실대출 거품, 그래서 폭락을 할 것이다. 선진국 14%, 신흥국 22%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도 예측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수위 증가율 경고를 여러 번 했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 60%, 특히 신용대출 속에는 이제 그 가계부채, 담보대출도 포함됩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의 악영향, 이 부도 위험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고, 피치도 비슷해요. 지금 논리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증 위험, 재정학과 국가 신용등급 끄집어냈고요. 강등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데 이걸 피치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제결제은행, 바로 이게 문제였죠. BIS. 이제 부동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거 아예 그냥 답을 준 거예요. 밥을 먹여드렸어요. 자,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전문가들도요, 집값 띄우는 생각만 하지, 이렇게 정말 무주택도 생각하면서 집값 거품이 심하니까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확실한 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보여요. 먼저 재건축 재개발하는 건 좋지만 23년 이후에 진행하세요. 지금 들쑤시지 마시고요. 서울은 물론 이거 아니면 공급 못한다는 거 알지만 지금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공급 확대보다 우선이에요. 한번 올 여름에 대폭등 시켜버리면요, 어떻게 하시려고. 두 번째, 대출 규제 이거 절대 완화하면 안 돼요. 대출 규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화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집 못 잡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나라 망한 게 생기는데 뭐합니까 이게. 세 번째, 세금은 완화해도 돼요. 왜? 세금은 완화시키게 되면 집값 하락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 양도세 중과해도 됩니다. 그래야 매물이 나오니까. 문제는 페널티를 주세요. 완화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GTX 등 호재 자꾸 들쑤셔가지고 GTX 막 발표하고 그러면 집값 뛰겠죠. 23년 이후에 안정된 다음에 구체화로 진행시키세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금 하게 되면 건설사 아마 당장 분양가 올릴 거요. 가뜩이나 지금 집값 비싼데 분양가 올려보세요. 그러면 또 주변에 집을 자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강화시키세요. 자, 지금 할 일은 6번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부터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물론 이제 공급 대책을 지금 확대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건 알아요. 그지만 그거 말고도 투기 대책도 같이 써야죠.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말도 안 되는 투기 대책을 쓰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집값 안정화 대책, 연착륙 대책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걸 적용하시라고요. 자, 윤 당선인 플러스 오세훈 서울시장, 이 두 사람이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만약에 6월달까지 집값 또 폭등시키면 뽑지 마세요. 특정 정당을. 왜 뽑아줬어요?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값을 끌어올리는 당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뽑지 마시라고요.
부동산 대폭락 요인 10가지. 주가 폭락, 금리 인상. 자,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것도 부동산의 하락의 요인입니다. 요즘 조금 반등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야. 다만 저평가라고 해서 주가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노름이에요, 노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경제위기라도 터지면 이 한 방으로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제한. 바로 이 대출 제한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걸 풀어주고. 집값 거품 심각하죠. 거품이 많다는 것은 폭락.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도 이거 문제. 국내의 경제 불안하죠. 지금 전쟁도 터지고 환율 불안하죠. 지금 공급 계속 3기 신도시 공급 폭탄. 다주택 매물도 쏟아지겠죠. 이제 물가 계속 올라가고 원유 급등. 이게 결코 집값에 좋은 영향을 못 줘요. 대폭락 요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괜히 들쑤시지만 않으면 돼요. BIS 한국 경고, 우크라 전쟁 경제 타격. BIS가 한국 민간부채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신용계획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단계라고 했어요. 경보단계. 지금 여기 보세요. 12문제가 아니라 16.9, 18.9예요. 사실상은 2에서 10포인트 사이가 주의단계야. 이미 여기 주의는 한참 지났네. 그리고 2포인트 미만이 보통인데 보통인 경우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원유가 지금 너무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입니다. 곡물 원유 인상. 원유 도입 단가가 상승하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고요. 팔수록 적자난다는 뜻이야. 수출 단가도 올라가게 되죠. 자,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 교역 조건이 악화돼요. 그리고 내수가 위축돼요. 소비가. 그러면서 GDP가 감소, 경제 성장률도 감소. 그리고 수입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요. 생산자 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물가 뛰고 소비는 줄고, 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국제 유가 올라가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 초래합니다. 가계 실질 부채 증가가 되면 소비 부진, 금융 부실이 생기면 투자 위축, 건설 경기 침체되면 고용 악화, 장기 불황 요인이 둔다. 여기 네모 박스는 뭐냐? 우리나라가 원유 타격 그 비율이 몇이냐? 보니까 여기 KR 우리나라 있죠? 자,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민간 부채 상위 국가 일본, 태국, 우리나라 거의 1, 2, 3위를 나란히 하고 있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축소되고 있는데, 스위스, 홍콩, 프랑스를 완벽하게 제꼈습니다. 세계 3위. 그 다음에 주담대와 기준금리. 지금 주담대는 기준금리는 지금 1.25까지 올라왔죠. 예전에 막 3포인트까지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었어. 5포인트까지도. 이게 쭉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이 4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넘어섰다는 것은 5포인트도 넘어섰다는 거고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발 저금리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 4위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사우스코리아.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 규제 완화. 바로 이렇게 해야 공급이 확대되니까 서울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왜냐 250만 플러스 알파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47만, 도심 역세권 20만. 자, 바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들쑤시는 건데, 그래도 늦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공공택지, 즉 이걸로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이걸로 집값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도권 잡히면 서울도 그냥 잡혀요. 같이 맞물리니까. 너무 막 조급증 가지고 서울에다가 막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시면 이거, 자, 빅드로박이라는 분이 분석한 건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10년 전 이명박 때 집값 폭락한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아요. 하필이면 자, 야당이고, 더군다나 야당이 여당 됐죠. 윤석열. 자,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돼요. 저도 이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계속 여러 번 비교했잖아요. 너무 닮은 꼴이 10가지가 넘어요. 흡사해요. 또 시장 자율 원칙을 하게 되면, 속도만 조절하면 결국은 폭락하게 돼 있어요. 자꾸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면 집값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 앞에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니까. 시장 자율 원칙으로 가야 집값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조절하자. 이게 보시면 똑같게 지금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잖아요. 특히 이때 2기 신도시, 이때 더 많은 3기 신도시.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너무나 닮은 꼴.
여기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20년부터 줄어든 인구 급감, 특히 지방 같은 데 조심하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강남은 지금 오히려 강남 4구 빨간색 올라가고 있잖아요. 반등하고 있고,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강남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맞아요. 현재는. 근데 강남하고 여기 목동이라든가 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좀 뛰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인천이라든가 화성 지금 아주 폭락하고 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기 신도시 새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시흥 안산 외곽 지역이라든가 구축 아파트들은 그 재건축 리모델링이 아니면 지금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지금 리모델링 호재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3월 4일, 11일, 18일 진짜 올라가고 있네요. 강남 4구하고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 빨간 게 시세고 파란 게 거래량인데 서울 보세요. 쑥 내려가고 있고 거래량 거의 없어요. 시세도 내려가고 거래량. 자, 그다음에 경기도에 인천 시세 내려가고 거래량 거의 바닥이고 부산도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죠. 자, 시세 내려가고 거래량. 대구 시세 내려가고 거래량. 광주는 조금 그래도 위에 있죠. 그래서 광주가 지금 제일 잘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추락할 거예요. 대전 시세 급락하고 있고 거래량. 자, 이게 반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이게 상당히 그 양 날개 코로나 코비드처럼 상당히 지금 경제 위기의 어떤 상징적인 날개거든요. 세계 지도가 바로 이런 상황이 엄습하고 있어요. 국가의 경제 전망은 신랄한 비판이 더해졌을 때 문제점을 자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만이 아니라 유력한 해외 기관들의 민간 부채와 가계대출의 심각한 경고는 부동산 정책에 당장 반영이 되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